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 차까지 상반기 항공사진 측량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을 완료를 시켰고요. 다음으로 이제 위성 원격 탐사 파트로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우리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오차론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떠한 관측값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오차들이 포함이 되게 되겠고, 어떠한 오차의 성질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배운지 학습해 본 적이 있죠. 특히 오차의 세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뭐 정오차라고 했던 거 있었고, 그죠? 그 전에 실수로 발생되는 과대오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된 원인의 이유도 알 수 없고 그 크기도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연오차라고 한다 그랬죠. 옛날 말로는 정해져 있지 않은 오차라고 해서 부정오차라고도 한다 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연오차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하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었고요.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의해서 이게 어떤 관측값의 정확도가 얼마만큼 유지가 되느냐를 관측할 때의 어떤 기준으로서 삼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시그마라고 표현을 많이 했죠. 시그마로 표현한다 그랬었고, 플러스 마이너스 몇 메타, 몇 센치, 몇 도 이렇게 이야기를 좀 평가했던 기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우연 오차를 다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오차론이라는 이론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관측 결과들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어떤 높이 값을 추정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경사거리, 사거리 S를 측정을 하고 또 수평거리나 각을 측정을 해서 알파를 한번 측정했을 때 수의 반복 관측에 의해서 그 관측값의 정밀도를 표현할 수 있는 시그마 알파 값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S 값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높이 값을 추정한다는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을 해서 쉽게 구할 수 있겠지만 수의 반복 관측한 경사거리와 이 수평각에 의해서 고저각이라겠네요. 그럼 고저각에 의해서 결정된 이 표준 편차들의 양이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통해서 높이를 추정했을 때 나타나는 시그마 h가 무엇인지를 추정하고자 할 때 우리가 오차 전파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걸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20세기 들어서 어떤 수학자들이 어떤 개념들을 또 하나 만들어내는데요. 그거에 대한 개념들이 이따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오차에 어쨌든 이 오차가 정확하게 정밀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표준표에서 작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표준표에서 작게 나온다라는 값을 관측한다라는 것, 즉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최적의 값인 가장 정확한 값, 최하값을 추정해내는 메소드를 한번 개발하게 돼요. 이 수학자가 개발하는 게 최소 제곱법입니다. 오차의 제곱 플러스 양의 오차가 발생할 확률도 있고요, 음의 오차가 발생할 확률들이 있을 때 이 오차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값을 찾았을 때 그 값은 가장 정확하다, 이 최하값이다. 이것이 최소제곱법의 기본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최소제곱법은 크게 두 가지의 방정식을 수립을 해서 풀어냅니다. 그래서 그 방정식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 좀 많은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수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많이 따라오기 힘든 파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야? 그렇지? 여러분들의 교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교수고요. 여러분들 그 예제 한 4개 정도 내가 배출을 시켜서 여러분들 이해를 높게 하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최소제곱법의 정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정밀도로 측정된 관측값, 같은 정밀도라고 얘기한다라는 건 내가 뭔 거리를 관측을 하고 있을 때 1급 거리 관측기나 2급 거리 관측기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동일한 관측기기를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전제 조건이 또 관측이 오차를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해주는 관측자의 어떤 숙련도의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정밀도로 측정을 했다, 이런 관측값에는 반드시 오차가 포함이 된다라는 개념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측을 했다라는 관측에 대한 최하값이라는 것은 어떤 관측값에 오차인 시그마 x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 이거는 여러분 2학년 때 배웠던 기본식입니다. 따라서 이 오차로 영향을 미치는 요놈 있죠, 요놈. 표준표차가 제곱의 합이 최소일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최하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최소제곱법의 정의입니다. 즉 측량을 할 때 어떤 측정값에는 항상 오차가 포함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오차를 확률적 이론에
입각을 해서요. 이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상에 가까운 개념인 참값이 있죠. true value, true value에 가장 가까운 값이라는 것. 즉 어떤 거리를 100m 경기장의 거리를 측정을 할 때 정확한 100m는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1m의 정의 여러분 기억나시죠? 진공 속에서 무슨 세슘 원자가 그죠? 1억 몇천 분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1베타로 정의하기 때문에요. 그게 100번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는 그 원자가 존재하는 측정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어서 측정을 해야만 가장 정확하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차들이 관측치에 분명히 들어갈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풀어서 가장 정확한 값을 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찾자는 게 최소제곱법입니다. 최소제곱법. 따라서 이 최소제곱법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의에 대한 개념들은 오차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될 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최소제곱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제곱법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관측값을 측정을 할 때 n개의 측정값이 같은 중량, 이 같은 중량이라는 의미는 앞에서 말했던 같은 정밀도랑 일치되죠. 우리 중량 기억나겠지만 영어로는 weight를 한다고 그랬고, weight를 한다고, 또 다른 말로는 무게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무게. 또 다른 말로는 세 글자로 볼까? 가중치 또는 가중값이라고 하죠. 가중치. 보통은 이 치라는 말을 관측치 뭐 이런 말에서 치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요. 이 치라는 말이 일제잔재어예요. 그래서 가중값 뭐 또는 관측값 이런 말을 좀 쓰고 가끔씩은 값치라는 말을 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n개의 측정한 값이 같은 중량으로 측정이 되었다. 그랬을 때 각각 예를 들어서 어떤 값에 관측한 값이 이렇게 x1이 있고 x2가 있고 x3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자꾸 왜 이러나요? 페이지 넘어가고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얘 수반되는 거 오차는 그죠? new1이라고 하고 new2라고 하고 new3라고 하죠. 여러분들 알파베티컬 할때 로마어로 이게 뉴라고 하고 뮤하고 뭐 파이하고 이런 말 알잖아요. 이렇게 V자로 이렇게 꺾어서 쓰는 게 뉴인데 이게 어려우면 그냥 V로 표현해도 됩니다. 괜히 억지로 이상하게 꼬으려고 그러지 말고 V로 써도 되니까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뉴를 V로 표현하겠습니다. 앞으로 V로 표현할 테니까 읽을 때 내가 뉴를 읽어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 관측된 결과들의 오차들이 이렇게 수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오차들의 제곱이 하나씩 다 마이너스 오차가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 오차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오차의 부호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그냥 합쳐버리면은 서로 상쇄될 수도 있고요. 가중될 수도 있고요. 여러 차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부분들을 제곱으로 씌운다 그랬죠. 제곱을 씌우면 뭐였어 예전에 시그마를 제곱을 하면 뭐가 됐어? 분산이 됐잖아. 그렇지? 그런 개념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오차의 제곱의 총합이 최소 미니멈이 될 수 있게끔 찾아주는 것이 최소제곱법의 원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최소제곱법을 풀기 위해서는 아까도 두 가지의 방정식의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관측 방정식과 두 번째 조건 방정식을 나눠줍니다. observation equation이라고도 하고요. 이건 condition equation이라고도 합니다. 최소제곱법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어떤 측정값을 조정을 하고 최하값을 구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관측 방정식에 의한 방법과 조건 방정식에 의한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지금의 이 그림은 A로부터 C 지점까지 거리를 측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리를 측정하고자 할 때 A에서 C까지를 한 방에 잰 Z값이 하나 있고요. 그죠? A에서 B까지 거리를 관측한 X값이 하나 존재하게 되겠고 B에서부터 C까지 관측한 Y값이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두 가지의 형태들로 방정식을 설립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예로 보시면 어떠한 관측값의 최하값, 즉 X 관측한 값의 최하값을 우리가 최하값 표현은 바 X라고 한다고 했죠. 바 X 기억해야 됩니다. 자, 뭐 우리가 수학적 교육에서 여러 공학도니까 공학을 배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표현할 때 약어를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X 위에 이렇게 위에 뭐가 하나 짝대기 하나 그렸다. 이거는 바라고 한다. 그래서 바. 그 다음에 X 위에 이렇게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끔 해주는 거, 그죠? 이거는 hat이야. 모자 쓰는 거. 우리 hat, hat. 그다음에 x 위에 점이 포치켜 있어. 그건 뭐야? 점. 영어로 dot야, dot. 그래서 dot, dot. 그리고 또 한번 숙제 내줄게. x 위에 물결무늬가 있어. 이게 뭔지 찾아와서 얘기를 해봐요, 나중에.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러 번 배웠던 거는 최하값을 의미하는 건 요 바 x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최하값은 관측함 결과와 잔차의 항으로서 합으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건 기억나시죠? 이건 2학년 때 이렇게 됐습니다. 즉 x값의 최하값이라는 것은 x를 관측한 값에 누적되어 있는 잔차죠. 잔차의 합으로서 이루어지는 거고, y의 최하값도 y의 관측값과 y의 잔차로서 합으로서 구성이 되고요. z의 최하값이라는 것도 z의 관측값과 z의 잔차로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방정식으로 성립하는 거는 요거는 관측한 값들을 이용한다고 해서 관측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A에서 C까지 전체 거리예요. 그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Z값 한 번만 재면 되잖아요. 근데 X랑 Y를 두 구간을 또 나눠서 측정을 해서 어떤 조건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죠. 즉 뭐야? X의 최하값과 Y의 최하값을 서로 합쳤을 때는 Z의 최하값하고 같아야 되는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거를 조건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1번에 해당되는 관측 방정식이라는 건요, 관측한 결과를 직접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조건 방정식이 있죠. 이 조건 방정식은 관측값들의 기하학적인 조건 있죠. x와 y가 서로 합쳐져야만 z값이 된다는 그 기하학적인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최하값들의 관계를 표시하는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번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측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관측값으로만 구성을 시킨다 해서 2번식은 그 기하학적인 형태들의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 조건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컨디션을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측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관측한 결과들을 가지고 잔차의 항으로서만 더해서 최하값의 항으로서 다시 묶어놓으면 되니까 되게 편할 수 있는데, 조건 방정식 여러분들이 조건을 좀 까다롭게 구축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사 시험에는 되게 잘 나와요. 최저조건법은 무조건 2차, 2기, 실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도 요즘 세대들은 공부 안 하니까 어렵게 풀 수 있는 조건 방정식 문제보다는 관측 방정식의 문제들을 좀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조건을 떼지 말라 그런 거 아니고 조건 방정식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조건 방정식에 의해서 푸는 해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관측 방정식에 의해서 이용하는 방법에서는요, 일단 관측을 여러분들이 실시한 값을 직접 사용해서 실제로 관측한 수만큼 똑같은 수의 관측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본 것처럼 x값 따로 재고 y값 따로 재고 z값 따로 재면 관측 방정식은 3개예요. x에 해당되는 최하값의 항으로서, y에 해당되는 최하값의 항으로서, z에 해당되는 최하값의 항으로서 구분이 되고요. 하지만 조건 방정식은요, 기하학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기하학적인 조건 만족시켜야 되는데, 관측한 수가 예를 들어서 small n이라고 쳤을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의 개수가 뭐 small n 제로라고 한다 그러면, 그죠? 잉여화 관측수. 그러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 앞에 있는 형태에서 보면은 x, y, z의 3개를 관측을 했지만 내가 a부터 c 구간까지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A부터 B 구간, B부터 C 구간까지만 재도 되잖아요. 2개만 재도 Z는 내가 유추해낼 수 있죠. 그죠? 하나가 남는 놈인 거야. 뭐야? Z값이 남는 거잖아요. Z값이. 그거를 우리가 redundant observation, 그래서 잉여 관측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잉여 관측수. 그거를 small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 방정식 개수는 잉여 관측수의 개수만큼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관측수의 총수를 미지 관측수 개수 n0로서 빼주면 관측수의 개수만큼 나온다는 거죠. 아까는 잉여 관측수가 몇 개가 나와? 총 관측한 건 3개 관측했잖아. 근데 우리가 x, y 구간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죠? 2개만 더 알아도 충분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조건식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조건식에서는 이렇게 하나가 딱 조건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어서 관측 방정식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조정하는 순서와 조건 방정식에 의한 조정하는 순서 두 가지라고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런 순서대로 나간다라는 개념만 드시고 이따가 예제들을 풀어보면서 이해력을 높이도록 해봅시다. 먼저 관측 방정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 방정식에 의한 조정 순서보다는 되게 간단하지요. 일단은 각각의 관측 방정식을 먼저 산정을 하고요. 잔차의 항으로서 항을 정리를 합니다. 다음에 최소제곱법의 원리를 적용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잔차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형태들로 적용을 하면 되고요. 다음에 미지 변수에 대한 편미분 방법을 적용을 한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어냅니다. 연립방정식에 의해서 최하값을 계산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우리가 각각의 관측한 값의 최하값들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조건방정식은 조금 더 까다롭죠. 먼저 조건식의 개수를 결정해야 되죠. 아까 봤던 것처럼 관측에 따라서 수반되는 우리가 실제로 관측의 총수와 어떠한 미지수의 개수의 차이를 구해서 잉여 관측수만큼의 조건식을 만들어낸다는 얘기고요. 이 조건식의 수를 결정을 하게 된 다음에는 라그랑지라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라그랑지가 만들어놨던 라그랑지 승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라그랑지 승수 K를 고려를 해서 최소제곱법을 적용을 합니다. 다음 각 잔차에 대한 편미분을 실시를 하고요. 연립방정식에 의해서 K값, 즉 라그랑지 승수값을 계산하게 되고요. 각각의 조건식에 이 라그랑지 승수 K를 적용을 해서 잔차를 유도해내고 최하값을 계산하는 방법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먼저 어려운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건방정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건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방법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조건방정식에 의한 조정 방법, 앞서 봤던 예제를 가지고 한번 샘플로 조건방정식과 관측방정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방정식에 의한 조정 방법은 또 다른 말로써 라그랑지 승수 K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사용한다 해서 미정개수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앞서 A부터 C 구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AB와 BC 구간을 나눠서 AB 측정했던 구간거리인 X 211.52m, BC 관측한 결과에 BC의 측정한 결과값인 관측값 Y는 220.10m가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AB 구간은 2급 거리 측정기 2급 EDM을 썼다 하고요.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1급 거리 측정기를 위해서 썼다 했을 때 AC 구간이라고 하는 Z값은 431.71m라고 보여주는 이런 거리 관측의 세 가지의 결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요건 아까도 봤지만 지금 이 구간 A부터 C까지 재야 되는데 AB도 알아야 되고 BC 구간도 알아야 돼. 그러면 딱 관측은 X랑 Y만 이루어주면 되겠죠. 그죠? 딱 두 개만 있는데 하나 Z값을 또 재지요. 그러니까 남는 관측수는 이경 관측수는 하나가 나오는 거고 따라서 조건식도 조건방정식 개수도 한 개가 됩니다. 즉 이 관측한 결과들에 대한 조건 방정식을 수립하게 되면 X 관측값의 최하값과 Y 관측값의 최하값은 Z 관측값의 최하값과 서로 같아야 되는 조건이 만들어지죠. 그죠? 따라서 바 X 플러스 바 Y는 바 Z가 되는 거고요. 이 바 X는 뭐와 뭐의 구성이야? X의 관측한 결과와 잔차 X에 대한 X항에 대한 잔차값. 그죠? 바 Y는요. Y 관측값과 Y의 잔차. Z의 최하값은요. Z의 관측값과 Z의 잔차항으로서 이루어지죠. 자, 이렇게 관측 방정식, 조건 방정식들을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잔차의 항으로서 Vx 플러스 Vy 마이너스 Vz 하고 X 플러스 Y 관측값을 Z값을 뺐을 때 이것은 0이 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겠죠. 그죠? 자, 여기다가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 뭘 해주느냐. 이 식에다가 임의의 정수라고 불리는 EK,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라그랑지 승수라는 것입니다. 라그랑지 승수. EK를 한번 임의상 곱해주자는 거예요. 곱해주면 나중에 계산해서 편미분 처리할 때 되게 편리해서 라그랑지라는 사람이 개발해낸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K를 라그랑지 미정계수 또는 라그랑지 승수라고 불리는 상수 또는 정수이기도 하고요. 상수 앞에 2는 단순하게 미분 계산에서 편의성을 위해서 첨가된 숫자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최소제곱법 원리 뭐였어요? X의 잔차의 제곱과 Y의 잔차의 제곱과 Z의 잔차의 제곱의 합이 뭐가 돼야 돼? 최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최소값이 돼야 된다는 거. 그죠?
최소 제곱법 원리에 의하면 잔차의 제곱의 합이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0이 돼야 되니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v sub i의 자승은 v sub x의 자승 플러스 v sub y의 자승 플러스 v sub z의 자승에서 식 4를 빼라는 거죠. 앞에서 만들었던 이 K이고 있죠. 그걸 빼보자는 거죠. 빼면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빼줘보자는 거죠. 그대로 요 식에다가 앞서 성립했던 이 4번이라는 식을 빼보자는 거죠. 자, 이 P라는 식에서 이 뺄셈 항은 40과 같이 0이 되어야 되니까 각각의 변수에 해당되고자 하는 뮤x, 뮤y, 뮤z에 대한 편미분을 하고 그 값을 0으로 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P라는 함수에 대해서 우리 오프차 전파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뮤x라고 불리는 x의 잔차항에 미분을 편미분을 시키면 이게 편미분이죠. 편미분. 이걸 라운드로 읽는다고 그랬어요. 라운드. 다시 모르겠으면 기억 다시 하시고요. 라운드 뷰 x, 라운드 P라는 펑션에 대해서 라운드 뷰 x, v sub x만 편미분을 시킨다는 거죠. 즉 여기에서 뷰 x만 해당되는 놈만 편미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2뷰 x로 나오죠. 그죠? 얘는 1이 돼버리지. 뭐가 돼? 다시 2k만 마이너스 나오죠. 따라서 이 강을 정리해서 라그랑지 승수형으로 붙으면 k는 뮤 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뮤 i에 대해서도 편미분을 시키면 2뮤 y 마이너스 2k는 0. 따라서 k는 뮤 y가 된다는 얘기고요. P라는 펑션에 대해서 뮤 z만 편미분을 시킨다 그러면 2뮤 z는 플러스 2k는 0. 따라서 k는 마이너스 뮤 z에 대한 관계를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값을요. 앞서 봤던 3번식 있죠. 요 식이요. 요 식에다 갖다 넣어보자는 거죠. 뮤 x, 뮤 y, 뮤 z가 뭔지가 나왔잖아. 그죠? 그 값에서 넣어주면 3k 자체가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z가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x랑 y랑 z는 구했잖아. 관측을 했잖아요. 그죠? 관측과 결과값을 넣어주면 k 값이 뭐가 돼요? 구해지는 거지. 그지? 이 k 값을 구하면 뭐에다 넣으면 돼? 내가 뮤 x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최하값을 만들기 위해서 오차의 제곱의 최소가 될 수 있는 뮤 x, 뮤 y, 뮤 z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다. 그죠? 요걸 넣어서 잔차를 구해내는 방법을 취하자는 겁니다. 그게 조건방정식에 의한 조정, 즉 미정계수법입니다. 자, 이번에 관측방정식에 의한 조정을 해볼게요. 앞서 봤던 그림 똑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식 1에 실제 관측값을 넣어보자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최하값 마 x는 관측값 플러스 잔차항으로 정리되어 있던 식 1에 있죠. 거기에다가 실제로 x나 y나 z를 관측한 값을 넣고 좌측의 항을 잔차항으로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잔차항으로서. 즉 뮤 x는 마 x 마이너스 211.52, 뮤 y는 마 y 마이너스 220.10, 뮤 z는 여기서 조심해야죠. 바 z는 마이너스 432.7인데 우리가 요걸 알잖아. 바 x와 바 y의 합은 바 z가 되니까 z 대신에 이 값을 넣어주면 되죠. 그죠? 요 값을 넣어줘 보자는 거지. 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할 수 있다. 최소제곱법의 원리를 적용해서 구하게 되면 잔차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될 때 최하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정리했던 식 6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했죠. P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n차까지 뮤 i의 제곱은 뮤 x제곱 플러스 뮤 y제곱 플러스 뮤 z제곱. 즉 여기서 앞서 정리해뒀던 거 요거 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쭉 서술해서 바 x 마이너스 211.52의 제곱, 바 y 마이너스 220.10의 제곱, 바 x 플러스 바 y 마이너스 431.71의 제곱에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 x, 바 y 바로 최하값을 구해버리는 거죠. 그죠? 바로 최하값을 구하기 위해서 변수가 되는 건 최하값 바 x, 바 y 두 가지 쭉 줄이잖아 지금 점점. 왜냐하면 바 x와 바 y만 구하면 바 z는 그 최하값 x의 최하값과 y의 최하값으로 같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서 x와 y 값은 독립된 관측이다. 즉 얘가 관측을 관측할 때 y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고 y를 관측할 때 x에는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독립된 관측이었잖아요. 이 독립 관측이므로 1차 편미분 값이 0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1차 편미분 값이. 그래서 p라는 펑션에 대해서 바 x에 대해서 편미분을 먼저 해보면 2 가로 열고 바 x 마이너스 211.52 더하기 2 가로 열고 바 x 플러스 바 y 마이너스 431.71은 0이 돼야 되는 거고, 또 y의 최하값에 대해서만 편미분을 시키면 라운드 p에 대해서 편미분 바 y에 대한 편미분 값을 구하시면 2 가로 열고 바 y 마이너스 220.10 더하기 2 가로 열고 바 x 플러스 바 y 마이너스 431.71은 0이 된다는 얘기죠. 요거를 다 풀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2 바 x 플러스 바 y는 643.23, 바 x 플러스 2 바 y는 651.81. 요거는 이런 1차 영리일방정식이잖아요. 너무나 풀기 쉬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자, 요게 되니까 이 식을 풀어내면 되는데요. 요거를 보통 우리가 노멀 이큐에이션, 그래서 정규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이 정규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서 x와 y에 관련된 최하값을 구하면 조건식으로 성립됐던 요 놈을 이용을 해서 마제트까지도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육식에 대입하면 잔차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